다른 시험과의 어떤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좀 직접 체감하고자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탭스, 이런 시험들이 이제 탭스에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진짜 그 문항당 시간이 1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나 목표 점수가 300점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문제를 1분에 한 문제씩 총 35개를 푼다는 게 거의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에 따라서 내가 다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도 좀 달라진다. 이거는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탭스 거의 이제 모든 독해 문제, 그리고 청해 문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답 뭐 고르셨어요? A 고르신 분, B 고르신 분, C 고르신 분, D 고르신 분, 주무신 분. 안 드신 분들은 아직 못 푸신 걸까요? 네. 사실 손 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 문제의 답은 B입니다, B. 근데 B를 못 고르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 문제의 정답률은 33.3%밖에 안 됩니다. 이 33.3%라는 게, 그래도 3분의 1은 맞추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사실상 더 낮은 게 사지선다 문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찍어도 25%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추는 것보다 약 한 8% 정도만 더 맞히는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나머지 오답을 고르는 66.6%의 학생분들은, 수험생분들은 왜 이 A, C, D와 같은 오답을 고를까를 궁금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 봤어요. 아까 이제 우수 연구자 한 분을 여기서 뵀는데, 인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험생분들이 정확히 문제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인가를 한번 데이터를 모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 데이터도 직접 한번 받아봤단 말이죠. 그래서 총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은 게 N수가 한 300개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통계적으로 해당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추려봤더니 총 5가지 부분 정도에서 실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조합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크게 봤을 때 이 5가지 실수를 한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디서 이제 실수를 하셨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 중에 이 2가지 단어, corroborate, academic probation, 본 단어야, 그쵸? 되게 어려운 단어고,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탭스에 출제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탭스다 라고 하면은, 되게 그 시험 어렵다. 단어 너무 어려워. 쓸데없는 단어들 많이 나와. 이게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그런, 통념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크게 놀라울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모를 수도 있을 만한 단어예요. 사실상 되게 일상적으로, 그리고 영어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질문 우울증과 학업 성적의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글이죠.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corroborate 하면은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collaborate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협력했다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corroborate, 뭔가 이렇게 좀 방해하는 느낌인데 약간 방해한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원래 의미는 이제 검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rove, 그러니까 이들의 연구가 어떤 비슷한 연구를 검증했다라는 그런 의미겠고요. academic probation이다 하면은 이제 probation 하면 원래 의미가 보호 감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이 죄를 지었으면은 감옥에 바로 안 보내고 이렇게 감찰을 하는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아카데믹 프로베이션이다 하면은 합쳐서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 학사 경고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F가 몇 개 이상 뜨면은 받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학습 의무.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이 안 좋은 그런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충분히 모를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해서 뭐 꼭 내 잘못이 아닌, 그리고 어떤 탭스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단어들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죠. 아직이니까 이제 앞으로 학습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수능에서도 그렇고 토익에서도 그렇고 꽤 뭐 많이 봤을 만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뭐 tend to, 그쵸? 그리고 뭐 nervous, 긴장한, 그쵸? breakdown, 막 무너지는 거고, 뭐 correlation, 뭐 상관관계, 그쵸? 그리고 run in both direction, 이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 both direction으로 뭐 뛰다, 뭐 다 어쨌든 run, in, 뭐 incidents, 다 어쨌든 아까 collaboration이나 아니면은 academic probation 같이 고급 단어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셨다라는 게 탭스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안 알려져 있지만 더 두드러진 특징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보자면, 일단 이 tend to를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원래 tend to가. 근데 경향이 있다는 거는 A라는 사람이 B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거를 우울증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의미로 그냥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있는 학생들은 tend to underperform 하네? 아, 그러면 우울증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지 라는 식으로 인과관계로 이해를 하시는 건데, 원래 이 tend to, 한국어 그 경향이 있다라는 단어에는 인과관계 뉘앙스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어와 한글은 1:1 대응되는 언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단어를 학습을 하실 때도 한국말 정의로 학습하시면 탭스에는 도움이 거의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원래 영어의 tend to는 인과관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은 그냥 단지 성적이 안 좋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낮은 애들이 분포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냥 단순히 우울증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correlation도 그냥 상관관계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 performance 하면은 그 우울증과 학업 성적의 상관관계, 서로의 어떤 영향인데, 이것도 tend to랑 비슷하게 뭔가 인과관계처럼, 그리고 이미 한번 인과관계로 이해하신 상태에서는 그냥 이미 이해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렇지, 우울증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이해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실수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이제 D 같은 선택지를 고르기가 되게 쉽겠죠. New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academic performance라고 돼 있으니까, 그쵸? 우울증의 영향, 성적에 대한 영향,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D 같은 선택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셨을 겁니다. 그쵸?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 nervous breakdowns and other depression related incidents, 이거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이어봤을 때 뭔가 이상합니다. 그쵸? 긴장한 breakdown, 긴장한 무너짐과 other depression related incidents, 우울증 관련된 사건들, 긴장해서 무너졌는데 우울증 사건이 발생했다. 뭔가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아는 한국말 정의로 조합을 했을 때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부러 더 문장을 구성을 해서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탭스에서.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맨 처음에 그 탭스는 독해청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법어휘만 외운다고 해서 문장에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문장들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국말 정의만 조합을 한다고 해서 문장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 맥락상 좀 의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맥락상 뭔가 단순히 한국말 정의가 아니라 그 맥락에 맞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확장해서, 응용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nervous breakdowns라고 하면은 직역하면은 긴장한 뭐 무너짐인데 사실상 nervous라는 게 좀 심리적으로 약간 좀 불안하고 이런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쵸? 한국말 뜻 딱 1대1로 하면 긴장한이지만 의미를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우울증 관련된 그런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어떤 우울증 관련된 사건들. 즉, 이 자체도 그냥 디프레션 자체를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인 그런 단어들의 조합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캐치를 못 하시면은 갑자기 딴소리가 나온다. 라고 느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계속해서 이 dose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그럴 것이, 이 방금 아까 전에 academic probation, 어려운 단어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딱 읽었을 때 other depression related incidents as those 어쩌고저쩌고 그냥 뭐 우울증 관련된 사건들의 예시인가 보네 라고 대략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쵸? 특히 모르는 단어가 같이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academic probation이 모른다 하더라도 dose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분들이 더 많잖아요. academic probation 알고 계신 분들보다는. 그쵸? dose는 여러 명 혹은 여러 개를 가리키는 대명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복수 형태의 어떤 다른 명사를 가리킬 수 있는 건데 그 대상이 incidents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다른 거를 그러니까 students 같은 다른 복수 단어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 incident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students with grades above 9 어쩌고저쩌고 이게 결국 상위 95% 이상이라는 거니까 상위 5% 그 고득점 학생들 그러니까 성적 좋은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 성적 좋은 학생들도 이러이러한 어떤 방금 이거는 우울증 그냥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우울증에 비슷하게 취약하다. 근데 as those on academic probation 그러니까 학사 경고에 있는 애들만큼이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만큼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의 dose는 그러니까 학생을 가리킨 거죠. 근데 여기서는 students with grades above 95 percentile이고 여기서는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인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이나 단어들조차 뭔가 어려운 단어 옆에 있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뭉뚱그려서 라는 표현이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대강 해석한다는 거죠. 묶어서. 그래서 그런 실수가 발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runs in both direction이 가장 많이 다양한 이제 해석이 난무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실수하는 첫 번째 그 해석이 이 디프레션과 아카데믹 퍼포먼스는 서로 영향을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correlation between 우울증과 아카데믹 성적은 runs in both direction 양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줄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C 같은 그 선택지가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앞에서는 우울증이 성적을 이렇게 안 좋게 한다. 그쵸? 우울증이 뭔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마지막으로 양방향으로 미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우울증만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성적도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이 낮은 성적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원인도 될 수 있구나. 우울증 때문에 성적도 안 나오는데 성적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C를 고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쵸? 또 다른 또 해석은 이 runs in both direction을 같은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both가 어떻게 같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both는 둘 다잖아요. 둘 다. 근데 그거를 이제 둘 다 방향으로 간다니까 뭔가 약간 같이 움직이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디프레션이 걸릴수록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수록 성적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아까도 뭐 고득점 학생들이 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울증이 성적을 낮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성적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A 같은 선택지를 고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new information, 이 contradict.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성적이 낮아지는 줄 알았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알고 봤더니 오히려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contradict. 뭔가 이전 연구를 반박하는데 라는 식으로 고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낚시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조금만 핀트가 어긋나도. 그런데 이 one's in both direction은 양쪽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든지 둘 다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correlation이 양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과 아카데믹 퍼포먼스가 양방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양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례일 수도 있고 반비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울증과 성적의 그 상호 관계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릴수록 고득점을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성적이 낮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양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딱 문장에 나오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 사실 그런 문제가 훨씬 더 탭스에 만연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딱 봤을 때 뭐 코라보레이션이나 프로베이션 이런 단어들이 딱 봐도 내가 모르는 단어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답을 고르게 하는 오히려 더 주된 원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문장에서 제대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실제로는 어쨌든 이 인과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원래 지문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성적도 낮은 그냥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관관계가 반대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우울한 것도 맞지만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즉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high and low performing students 둘 다 both likely to get depressed. 이런 딱 봤을 때는 전혀 뜬금없어 보이는 선택지가 오히려 답이 되는 거죠. 사실 B가 그냥 딱 보면은 되게 제일 관계 없어 보이거든요. 뭔가 생긴 거 단어들도 되게 막 그쵸 likely 갑자기 막 성적 high performing, low performing 듣도 보다 못한 단어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우울증에 걸린다. 이거는 100% 낚시지. 이러고 제낄 수 있게끔 생겼잖아요. 그쵸? 생긴 게. 다른 거는 막 it contradicts previous research. 막 이전 연구를 반박한다.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새로운 연구에 대한 지문이고. 그리고 보통 수능이었으면은 진짜 이런 거 되게 정답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혹할 수 있는데 오히려 혹하지 않게 생긴 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상 오답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이런 문장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의 응용 그런 거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오답률은 점수대와 거의 무관했습니다. 연구 결과상 꼭 점수대가 높고 어휘력이 풍부한 분들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맞히거나 단어를 많이 모르고 저득점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 단어들을 몰라도 심지어는 이 단어들도 약간 이해가 안 돼도 요 tend to나 just as those 이 구조나 아니면은 correlation runs in both direction 요 부분들만 정확하게 해석하셨으면 정답에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결과상. 심지어는 사실상 이거 다 이해 못해도 마지막 이 correlation runs in both direction만 제대로 이해해도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여기에 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상관관계가 양쪽으로 간다. 그게 이제 가장 탭스의 어떤 충격적인, 그러니까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단어가 어렵고 좀 문제가 많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탭스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라고 꼽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선택지가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다. 돌려 말한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까 뭐 빈칸 설명드릴 때도 지문에 나와있지 않은 단어로 메인 아이디어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든 유형, 꼭 빈칸 유형뿐만 아니라 독해 전체적으로 플러스 청해도 그리고 그 정답이 돌려 말한다 보니까 나머지 오답은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써줘요. 혹하게끔. 딱 같은 단어 들어가 있으면 뭔가 혹하잖아요. 그쵸? 아카데믹 퍼포먼스. 지금 여기서는 high and low performing students라고 그 아카데믹 퍼포먼스라는 말을 좀 돌려서 말을 했다면 그리고 students with grades 어쩌고저쩌고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게 뭐 대놓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오답은 비슷하게 정답은 돌려서 출제를 한다는 거고요. 이 돌려 말하는 선택지를 알기 위해서 단어보다 오히려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 그러니까 한글 정의 형태로 많은 단어를 암기를 하는 것보다 더 적은 단어를 문장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 실제 시험에는. 그리고 이 사실을 약간 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그 어휘 영역 단어들이 딱 봤을 때 되게 생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탭스는 이렇게 고난이도 단어를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혹하기 쉽잖아요. 그게 딱 보이니까. 그런데 일단 실제로 어휘 영역에 출제되는 그 어휘들의 난이도, 생소한 정도랑 독해 청에 출제되는 단어의 난이도는 다릅니다. 어휘 영역에 훨씬 더 쓸데없고 쓸데없는 취소, 생소한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독해 청에는 반면에, 물론, 코어브레이크 같은 것도 뭐 지문에 한두 개씩 나오긴 하죠. 한두 개 정도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오답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어려운 단어들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 원래 평소에 느끼던 거에 비해서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막 학습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서 더더욱 반복적으로 느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문장 내에서 이렇게 끼워서 이해를 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단어를 청해로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correlation 이 단어를 분명히 내가 외웠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어쨌든 영어 단어를 공부하셨던 방식이 수능이나 만약에 토익을 위한 방식이었다면 주로 이렇게 영어 한글 뜻 이렇게 왔다 갔다 1대1로 암기를 하셨을 거잖아요. correlation도 correlation 상관관계 이렇게 외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해에서 나왔을 때 the correlation betwee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correlation? 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도 청해로 들었을 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물론 이따가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지만 단어 공부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새로운 단어를 외우실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시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일단 첫 번째로 예문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들었을 때 내가 들리는지 이 두 가지를 학습하기 좋은 방식은 멀리 있지 않고 그냥 네이버 사전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사전 어플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문들이 수백 개씩 나오기 때문에 한 단어다. 그리고 그 예문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문을 이제 이 단어 하나만 들어보면 들을 경우가 많아요. 그냥 correlation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장 내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단어를 많이 하는 것보다 단어를 문장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탭스식 공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에 적합한 이 두 가지를 캐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글 정의를 1대1로 이제 암기를 하는 거나 아니면은 꼭 영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어떤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책에 쓰여 있는 어떤 정보 혹은 지식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알게 되는 공부라는 거죠. 그쵸? 근데 많이 안다고 소용이 없잖아요. 실제 문장은 모든 문장이 새롭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접하게 될 문장들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형태의 문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문장 자체는. 똑같은 문장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많은 문장들을 직접 이해해 보시면서 잘못된 내가 어떤 실수들을 범하고 있는지를 캐치를 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오류가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하고 또 새로운 문장이 또 해보고 파악하고 개선하고 그러니까 트라이얼 에러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여태까지 학습하셨던 그 암기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지 시험 점수에 효과가 있는 방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탭스 문제집에서 그럼 이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단계별로. 일단 여러분들 일단 권장해 드리기로는 보통 탭스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탭스 기본서들 있잖아요. 막 무슨 빨갱이라든지 파랭이라든지 아니면은 탭스 무슨 기본편 청해 750 이런 기본서들 있잖아요. 막 유형 알려주고 기본서들을 먼저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서도 어쨌든 문제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문제들 학습하시면 되는데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그 문제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유형에 대한 그 안내는 사실상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큼도 이제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혼재해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 방법론들끼리 좀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기본서를 사서 학습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서가 아닌 실전 형태의 문제집이죠. 진짜 뉴탭스 실제 그러니까 청해 40문항, 어휘 문법 30문항씩, 독해 35문항 이렇게 진짜 딱 실전 세트처럼 실제 시험 그 풀 세트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실전 형태의 모의고사들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뉴탭스 형태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는 되게 제한적이죠. 그 햇땡스 6세트 보라색 그거랑 서울대에서 출판한 그 2세트짜리 하나랑 그리고 그 넥땡스에서 한 그 빨간색 3세트짜리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포한 한 세트 해가지고 총 12세트가 아마 다일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혹시 제가 모르는 또 새로 출판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예요. 12세트가. 그러면 좀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뉴탭스 형태의 모의고사는 최대한 목표 시험에 가까울 시기를 위해서 아껴두시고 지금부터는 구탭스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거의 사실상 그 아까 신유형 그 1지문 2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이 똑같아요. 그쵸? 게다가 신유형도 그냥 사실상 그 긴 지문에 똑같은 유형 2개가 묶어 나올 뿐이지 다른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뉴탭스 형태의 모의고사 12세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그래도 학습 유사도가 높은 게 이제 구탭스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시험이나 아니면은 그냥 완전 영자신문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나마 제일 유사할 수 있는 게 구탭스 문제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실제 형태 모의고사를 삽니다. 그러면은 딱 펼치면 이게 이제 첫 화면이겠죠. 그 청의 이제 맨 앞장이니까. 그래서 일단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단계는 그냥 푸시는 겁니다. 그냥 원래 실제 그 시험 응시하는 것처럼 푸시는 건데 청해를 푸실 때 주의할 점은 일단 소거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 하나하나를 들 때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애매한지. 애매할 때는 세모.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선택지를 4개 다 들어본 다음에 고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D를 듣고 나서 판단할 즈음에 A가 머릿속에서 잊혀집니다. 그죠? D를 듣고 나서 이거 아까 그 A인가 B인가랑 헷갈리는데 잠깐만 그게 B였나? 그게 A였나? 하는 순간에 다음 문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까먹게 되기 때문에 청에는 안 쓰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A, B, C, D 하나하나의 절대평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거법을 적용해서 푸는 거죠. 1번부터 40번까지 전부 다. 그러면은 총 사실상 상대평가 40문항이지만 사실상은 160문항의 이 true or false question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파트 3부터는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특히 구탭스에서 뉴탭스로 변하면서 파트 3부터는 원래 2번 들려주던 거를 한 번밖에 안 들려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유형 설명드린 것처럼 파트 3는 질문을 먼저, 그러니까 대화를 먼저 한 다음에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나오기 전에 내가 미리 들어놓은 걸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리 기록을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노트 테이킹이 노트 테이킹을 딕테이션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들리는 거 일단 써두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듣는 데 집중이 더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뭘 적으셔야 되냐면 그냥 각 마디 있죠. 각 문장 혹은 각 마디별 그냥 핵심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아까 계속 같은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데 탭스는 어려서 짜증나 이러면은 T 뭐 하살표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진짜 제일 내가 간략하게 함축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여서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길게 기록하면 쓰는 도중에 또 다음 마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딱 기호 같은 걸로 해두시는 게 좋고 파트 3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드리는 팁인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선을 찍 그어놓고 한 명씩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한 기호씩, 한 마디씩 이렇게. 그러면은 딱 입장도 구분이 되고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 아까 입장 낚시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아주 간략한 형태로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놓는다. 오히려 디테일한 막 숫자 같은 거를 다 기록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 그 숫자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내는 그런 디테일한 낚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100% 나오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 이제 구체적 코렉트 조금 몇 개 나오면서 한두 개씩은 나오더라고요. 아주 가끔. 그래서 이제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근데 심지어 그런 나오는 숫자 문제들도 숫자를 조금씩 이렇게 조금 짜잘짜잘하게 바꿔서 낚시를 하기보다는 같은 숫자를 내는데 그 숫자의 의미가 다른 식으로 그 낚시를 하기 때문에 막 날짜나 숫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다 받아쓰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지문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파트 4, 5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하실 경우에는 일단 별표를 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초딩 같은 단순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다 이따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려운 문제의 별표 이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구분을 위해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청에 들어가면서 소거법 하다가 이거 좀 애매한데 어려운 문제인데 별표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법으로 넘어와서는 그냥 뭐 푸시면 됩니다. 원래처럼. 이건 뭐 딱히 어떤 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푸는 방법 밖에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로 넘어와서 독해 같은 경우 아까 목표 점수에 따라서 다 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연관되는 건데 내가 목표 점수가 450점 이하를 목표로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다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총점 450점을 목표로 할 경우에 독해에서 대략 108, 90점? 200점 좀 안 되게
맞는 게 이제 45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이하를 목표로 하실 경우에는 사실상 독해를 다 풀려고 하느라 한 문제 한 문제 집중을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푼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는 게 오히려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데 더 좋습니다. 그래서 450점 이하, 예를 들어서 내가 298점을 목표로 한다, 327을 목표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푸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어쨌든 다 풀 필요 없으니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만 푼다라는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번부터 35번 이건 지키실 필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파트 3에 더 강하다, 혹은 신유형에 더 강하다 하실 분들은 내가 강한 거부터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450점 이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내가 강한 문제들만 먼저 풀어서 확실하게 최대한 맞히는 게 좋다. 내가 취약한 문제들은 그냥 못 풀더라도, 물론 최대한 많이 풀면 풀수록 좋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히고 다 풀고 이러면 왜 고고익선이긴 한데 전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45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좀 고득점이죠. 고득점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에서 240점 만점 중에 180점, 190점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쌤 그러면은 200점에 해당되는 만큼만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를 100% 다 맞힐 자신이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이미 600점이 나왔겠죠. 그쵸? 이미 600점, 이미 지금 여기 안 계시기 거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정확도가 높게 푼다 하더라도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해에서 190 이상을 맞춰야 된다면 어쨌든 240점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이 구체적인 번호를 무조건 지킬 필요는 없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부터 풀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남고 좀 여유로울 때, 좀 집중이 잘 될 때 어려운 문제를 풀어놓는 게 훨씬 더 상대적으로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막 시간도 이제 막 5분 남았습니다 이런 방송 들리는데 막 인포 문제 풀려면 멘붕 와가지고 막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유 있을 때 어려운 문제부터 푸는 게 낫고, 23번부터라고 한 이유는 23번부터가 그 파트 3 인퍼잖아요. 인퍼부터 좀 어려운 문제니까 인퍼랑 신유형 먼저 풀고 앞부분으로 넘어와서.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은 450점 이하 상대적으로 저득점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쉬운 거부터 풀 수 있는 만큼 풀면 되고, 반대로 45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 순으로 다 풀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독해를 푸시면 되고요. 평소 학습하실 때도. 그리고 이제 아까 다뤄본 이 문제가 뭐 문제 속에 있다고 칩시다. 이 문제를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면, 문제를 푸실 때 그 while이라든지 however, 뭐 never, 이건 뭐 사소한 팁인데 nevertheless라든지 이렇게 but 내용의 전환을 알리는 연결어도 있죠. 이걸 역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접이 나온다는 건 어쨌든 내용이 반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신호가 대개의 경우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를 침으로써 뭔가 나 스스로도 좀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다 푸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모의고사를 처음 푸는 1단계는 실제 시험과 거의 제일 유사한 경험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애초에 한 번에 이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에 맞춰서 푸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를 사놓고도,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 되게 희소한 뉴탭스 모의고사 12세트, 아주 소중한 세트들이잖아요. 그걸 사놓고는 이걸 그냥 시간 될 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행위인 거죠. 이거 이어서 풀더라도 이제 되게 제한적인 그런 문제들인데, 그걸 심지어 나눠서 푼다. 오히려 나눠서 푸는 데에는 기본서 문제들을 사서 푸는 게 오히려 낫죠. 그쵸? 이거는 되게 얼마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전 형태 모의고사 풀 때는 무조건 무조건 시간을 맞춰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간에 절대로 쉬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실제 시험도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평소에 푸실 때도. 집에 바로 옆에 화장실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참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이어서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맞춰서 풀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딱 됐다. 그럼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채점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틀린 문제들, 어휘 문법 제외하고 독해 청해만 해당되는 건데, 독해 청해만 해당되는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내가 어쨌든 D라는 오답을 고른 거잖아요. 이 오답이라는 걸 판별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 내가 고른 선택지가 오답이라는 게 판별이 됐을 때, 이 오답 선택지를 고른 이유를 적어 놓는 겁니다. 이걸 뭐 오답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답을 고른 이유를 적어 놓는 겁니다. 오답을 고른 이유를 적어 놓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시험지에 노트 테이킹 한 거랑 속어법밖에 안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가, 이 문제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잠깐 들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해설지를 잠깐, 근데 너무 많이 봐서 완전히 답을 알아버리는 정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리마인드 하는 정도만 들어보신 다음에, 아, 이 문제 내가 이래서 이거 골랐지, 이렇게 리마인드 해놓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답 논리를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수를 환산을 해보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기록용입니다. 지금 당장 뭐 점수가 높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당연히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인데 뭐 높든 낮든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 되면 스탑이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못 푸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패닉하실 필요가 없고요. 전혀. 어쨌든 점수를, 채점을 이제 그 아예 뉴탭스 점수 형태로 계산을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 그 말씀드렸던 무료 모의고사 그 배포된 PDF 내에도 이렇게 유형별 배점이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그 햇땡스 그 탭스 점수 계산기 또 있더라고요. 파트별로 이렇게 내가 맞은 개수 입력하면은 점수 계산해주는. 근데 이제 그 계산기는 파트 내에서 유형별로 배점을 나눠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죠. 회차별로 달라지니까. 어쨌든 정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대략적인 기록 목적이니까, 일단은 뉴탭스 형태로 환산해서 이렇게 점수를 기록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품 문제를 또 마저 푸는 겁니다. 모품 문제 마저 풀고 똑같이, 그 다음에 또 다 푸셨으면은 채점하고 오답 논리 기록해 놓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세트의 풀이가 끝나는 거겠죠. 그쵸?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실전처럼 최대한 맞춰서 풀어라 말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셨어도 이런 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3단계부터 그쵸? 이 풀었던 모의고사를 어떻게 리뷰하는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 해보기,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이 나올 텐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평소였다면 모의고사를 풀고 이걸 봤겠죠. 그쵸? 해설집을 봤거나 아니면 해설집의 인강 형태인 해설 강의를 들으셨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는, 이 단어는 이 뜻이고 이 문장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답은 이래서 정답입니다. 일단 해설지는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설지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양하셔야 되고, 해설지를 지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청해, 틀린 문제나 아니면 아까 별표 친 문제도 있죠. 이 목적으로 별표를 쳐놨던 건데, 그러니까 맞았어도 별표 쳤거나 아니면 틀렸거나 이 두 문제만 일단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2번 이상 들릴 때까지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처음 풀 때는 안 들렸는데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라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답도 새로 골라보시는 게 좋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청해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펼쳐놓고, 그러니까 다시 들은 이후에 스크립트를 보셔야 됩니다. 스크립트를 먼저 보고 다시 들으면 다시 듣는 효과가 없습니다. 스크립트 없이 계속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지 이 듣는 훈련의 트라이얼 앤 에러가 되는 거겠죠. 처음에는 안 들렸다가 반복해서 들어보니 들리네. 그리고
계속 반복했는데도 안 들린다. 그러면은 그 속도 조절을 조금 천천히 해서 들어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안 들리는 원인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어떤 청해 문장이 안 들린다는 데에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총 3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3가지냐면, 일단 애초에 그 문장을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독해로 읽었어도 모를 문장. 이건 당연히 들려도 모르겠죠, 당연히. 독해로도 모르는 문장인데. 두 번째는 독해를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발음이 안 들려서 안 들리는 문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는 외워놨는데 문장 안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인데도 안 들리는 경우. 이건 발음이 문제겠죠. 세 번째가 이제 속도 조절 방식으로 이제 학습하기에 좋은 원인인데, 이해하는 속도가 녹음된 속도보다 느릴 경우.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데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녹음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장들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못 들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해하는 속도가 이 녹음된 속도보다 느린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했을 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들어보면은 그 과정에서 또 듣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시 듣기 단계를 지난 후에는 청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립트를 펼칩니다. 펼쳐놓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나와 있겠죠. 이 펼쳐놓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직접 다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해설지를 보시면 안 되고, 직접 내가 그 모르는 단어 혹은 내가 이 문장이 이해 안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그런 표현이나 단어나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서 그 의미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직접 내가 사전을 찾아서 이 문장 내에 대입해 보고 직접 조합해 보고 이런 과정이랑, 그냥 한글 해석본에 있는 그 한글 버전 문장을 읽는 거랑은 진짜 여기서 모든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한글 해석본을 읽으면 문제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뭔가 공부한 것 같은 착각도 들어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시간도 썼고 이제 이 문제 이해됐고, 아 역시 나는 공부를 했어, 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데, 사실상 이 내가 했던 실수들이 새로운 문장에서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나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직접 조합하고 사전을 찾아서 대입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 내 실수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점수랑 직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일단 직접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단계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들을 다 이해를 했으면 지문 내용은 어쨌든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고 이게 정답이 이제는 이해가 되면은, 이때 내가 왜 오답을 골랐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왜 이게 틀렸는지,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 적는 건 그냥 자기가 보는 정도, 자기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어놓으면 돼요. 이걸 뭐 완벽하게 어떤 문장 형태로, 혹은 막 괜히 탭스는 영어니까 영어로 적어볼까? 이런 거 하나도, 뭐 토플을 같이 준비하실 경우에는 뭐 라이팅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탭스만 진짜 필요하신 입장에서는 영어 쓰는 훈련은 진짜 1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뭐 기억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적어놓으면 되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내가 오답을 골랐을 당시에 논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적어놓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정답이 정답인 이유도 적어놓는 거겠죠. 이 3가지가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내가 궁극적으로 왜 이 문제를 틀렸었는지 그 핵심적인 원인이 보일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단어 부족, 뭐 문장 구조 이해 부족, 뭐 듣기 능력 부족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내가 이 동사의 주체를 그냥 코릴레이션, 상관관계인데 그냥 우울증과 학업 성적이라고 잘못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D를 고르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문제가 오답이 되게 된 그 애초의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원인인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같은 문제라도 문장 내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매우 달라요. 물론 공통되는 분모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원인 파악을 하면 이제 다음 새로운 문제에서는 이 실수를 안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 직접 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마 탭스뿐만 아니라 일단 외국어 독해, 좀 고난이도 독해 혹은 청해를 하려면 이렇게 직접 해보는 방식밖에는 실제 실력이 오를 수 있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암기만으로는. 문장이란 건 진짜 다 새로운 거니까. 매 시험마다 새로운 형태의 문장이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새로운 형태의 문장이 나오더라도 내가 하는 실수, 내가 범하는 실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12월 시험을 최종 목표로 잡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꽤 계시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편입 마지막으로 인정된 시험이 그 12월 시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남으셨죠? 네. 꼭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한 달 내로 뭔가 점수가 급하게 필요하다 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한 달 동안 따를 수 있는 그 스케줄을 이 홈페이지 공고에 올려놨어서 이거 참고해서 또 학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목표대에 따라서 아무래도 학습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무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일단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수강 여부랑은 상관없어요. 전혀 그냥 일반 회원 가입만 하시면은 이 무료 컨설팅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가 모든 분들, 그러니까 유료 수강생이건 무료 수강생이건 상관없이 모든 분들 1회에 한해서 컨설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 컨설턴트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음날 그분이 답변하시는 시간 전, 그러니까 24시간 이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릴 거니까 혹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 오늘 특강 내용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뭔가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집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